처음 열리는 카타르 월드컵이 오늘 밤 개막합니다. 또 역사상 처음으로 시즌 중인 겨울에 열리는데 손흥민과 출전을 포기한 벤제마 등 부상 선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정진상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이 구속 후 첫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정 실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구속 적부심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용산경찰서가 헬로윈 기간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하고도 참사 당일 근무한 직원 수는 5명 증원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특별수사본부는 내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을 피의자로 소환 조사할 예정입니다. 1리터에 3,000원에 육박할 만큼 우유값이 오르자 다른 제품의 가격까지 밀어올리는 밀크플레이션이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할인 행사에 나선 대형마트에는 알뜰족들이 대거 몰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의 김명우입니다. 당분간 잠자는 시간을 줄이면서 축구 경기 보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지구촌 최대 축구 축제 카타르 월드컵이 개막합니다. 이 중동 지역에서 처음 열리는 월드컵으로 사막의 열기만큼이나 현장 분위기도 뜨겁습니다. 카타르 현재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이다솜 기자, 개막전이 몇 시간 남은 거죠? 네, 6시간 뒤입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내일 새벽 1시 카타르 월드컵 개막전이 시작되는데요. 이 경기가 열리는 이곳 알베이트 스타디움 앞은 벌써부터 관객과 전 세계 취재진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온은 섭씨 28도인데 강한 모래바람이 불어 사막에서 열리는 월드컵임을 실감케 하고 있습니다. 카타르 월드컵은 중동에서 처음이자 겨울에 열리는 최초의 월드컵입니다. 개막식엔 어제 우리 대표팀 훈련장을 방문해 응원을 보낸 BTS 정국의 무대도 준비돼 있습니다. 32개 나라가 열전을 치를 이번 월드컵 본선의 개막전은 개최국 카타르와 에콰도르의 맞대결입니다. 역대 월드컵에서 개최국이 개막전에서 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우리 대표팀은 오늘 처음으로 휴식을 했다고요? 네, 오늘 한국 대표팀은 카타르 입성 후 처음으로 휴식을 취했습니다. 이 외출도 허용된 자유로운 분위기지만 다소 부상주의보도 내려졌습니다. 황희찬, 윤종규가 어제 햄스트링에 불편함을 느껴 오전, 오후 훈련을 모두 빠졌습니다. 이 부상까지는 아니라고 했지만 특히 황희찬은 햄스트링 문제로 첫 훈련에서도 제외됐던 만큼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우리와 같은 H조의 포르투갈은 어제 처음으로 도하의 잔디를 밟았는데 호날두가 첫 훈련부터 등장해 전 세계 많은 취재진이 몰리기도 했습니다. 우루과이도 예상을 깨고 카타르 도착 6시간 만에 첫 훈련에 나섰는데요. 이 수아레즈를 비롯해 발베르데, 누네즈 등 사실상 완전체로 등장했고 아주 밝은 모습이었습니다. 가나 선수들은 어제 시내 대형 쇼핑몰의 모습을 드러내 자유를 만끽하는 분위기였지만 오늘부터 훈련을 시작하며 본격적인 월드컵 모드에 돌입합니다. 지금까지 카타르에서 TV조선 이다솜입니다. 네, 월드컵이 열릴 때마다 우리 국가대표팀을 응원하는 시민들이 거리를 붉게 물들였죠. 하지만 이태원 참사의 아픔이 아직 가시지 않은 터라 거리 응원을 해야 하는지를 놓고도 고민이 많습니다. 축구협회는 거리 응원을 취소했지만 붉은 악마 응원단은 거리 응원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박한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 거리를 메운 시민들의 응원 함성과 붉은 물결. 이후부터 월드컵이 열릴 때마다 우리 국가대표팀 응원단인 붉은 악마의 거리 응원은 전 세계가 주목하는 현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태원 참사 여파로 올해는 상황이 복잡합니다. 축구협회는 당초 거리 응원을 계획했다가 철회했지만 붉은 악마는 숱한 내부 논의 끝에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거리 응원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거리 응원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저도 광화문에 나와가지고 러시아 월드컵 때 응원했던 경험이 있어가지고 나와서 응원하는 게 시민분들도 좀 참여를 하고 적극적으로 안전하게 이렇게 응원하면은 그래도 좀 더 이렇게 전체적인 분위기도 살아나면서
최대한 그런 응원에 안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친구들과 같이 시끌벅적한 것도 좋겠지만 가족들과 단란하게 지금 상황도 이렇고 너무 어수선하고 난잡한데 그런 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서울시는 자문단의 심의를 거쳐 다음 주 중에 월드컵 거리 응원 허가 여부를 밝힐 계획입니다. TV조선 박한솔입니다. 네. 검찰이 대장동 비리 혐의로 구속된 정진상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을 구치소에서 불러 조사했습니다. 오늘 조사를 시작으로 20일 동안 이재명 대표와의 연관성을 캐묻는 등 강도 높은 조사가 이루어질 텐데 이 과정에서 유동규 전 본부장과 대질 신문을 할지 여부가 관심입니다. 김보건 기자입니다. 어제 새벽 2시 50분 대장동 업자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정진상 실장. 어떤 탄압 속에서도 역사와 민주주의는 발전할 겁니다. 검찰은 오늘 오후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정 실장을 불러 구속영장에 적시된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최장 20일의 구속기간 동안 정 실장을 상대로 대장동 팀과의 유착을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알았는지 확인할 방침입니다. 이 과정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의 대질 신문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 실장은 줄곧 검찰에 대질 신문을 해달라고 요구했고 유 전 본부장도 피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 대질 조사하겠다고 준비했어요. 뭐 얼마든지 하죠. 그 말씀 당연하죠. 검찰이 정 실장의 조사 태도를 영상 녹화 등으로 남기는 차원에서 대질을 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하지만 정 실장이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는 데다 검찰은 이미 구체적인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 만큼 대질 신문을 할 이유가 없다는 반론도 많습니다. 정 실장 측은 영장 발부를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영장 발부의 적정성을 다시 따지는 구속 적부심 신청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이태원 참사 수사 소식입니다. 경찰이 헬로윈 기간 동안 이태원에 인파가 몰릴 것을 예상하고 총력 대응 계획을 세웠지만 정작 참사 당일에 실제 근무한 관할 경찰서 직원 수는 평소와 큰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경찰특별수사본부는 내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을 피의자로 소환 조사할 예정입니다. 임서인 기자입니다. 지난달 27일 용산경찰서가 이태원 참사 이틀 전 작성한 헬로윈 치안대책 보도자료입니다. 이태원 등지에 하루 10만 명 가까운 인원이 몰릴 것이 예상된다며 경찰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태원 참사 당일 용산경찰서 근무 인원은 83명, 평소 주말 근무와 비슷한 수준이었고 평일 근무 인원의 3분의 1에도 못 미쳤습니다. 경찰특별수사본부는 내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을 피의자로 소환해 적절한 치안 대책을 세우지 않은 이유 등을 집중 추궁할 예정입니다. 경비기동대 배치를 놓고도 용산서는 배치 요청을 했다고 했지만 서울청은 요청이 없었다며 말이 엇갈리는 상황. 교통기동대뿐만 아니라 원래 저희들은 경비용 기동대를 요청한 상태였습니다. 교통기동대를 지원 요청해서 일개 제대로. 특수부는 이전 서장이 교통정체가 심각한 상황에서 차량 이동을 고집하다 현장에 늦게 도착한 것과 관련해서는 직무유기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수부는 최성범 용산소방서장도 함께 불러 경찰의 공동대응 요청을 받고도 제때 대응하지 못한 이유도 조사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이태원 참사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경찰이 경찰을 수사하는 건 셀프 수사라며 야권은 국정조사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는 24일 본회의 상정을 못 박으면서 여당의 참여도 압박하고 있는데 내일 이 문제를 논의할 국민의힘은 반대 기류를 바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신유만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4일 국회 본회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상정 계획을 공식화하며 여당을 압박했습니다. 늦어도 목요일 오전에는 계획서안을 위원회 안으로 만들어놔야 목요일 오후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를 위해 여당에 늦어도 22일까지는 참석 의사를 밝혀달라며 데드라인을 못 박았습니다.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도 내일 정오까지 특위 명단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한 상태입니다.
국민의힘은 내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의견을 다시 모을 계획인데 경찰 수사가 먼저라는 입장에서 변화는 없을 전망입니다. 내일 의총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듯합니다. 크게 기류 변화는 없을 걸로 보여요. 여당 지도부 관계자는 야당은 국정조사 강행 시 맹탕 논란을 피하기 위해 대대적 성과를 내야 한다는 부담을 지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치권 안팎에서 국정조사와 정부 예산안을 놓고 여야 타협 가능성에 대한 전망도 제기됐지만 이태원 희생자 명단 무단 공개 등 정쟁이 과열되면서 가능성이 막혔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측근들의 잇단 구속으로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하면서 야당의 국정조사 추진이 힘을 잃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주말마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정권 퇴진을 주장하는 집회가 열리고 있죠. 그동안 야당 의원 일부가 개별적으로 집회에 참석하긴 했는데 어제는 야당 의원 7명이 함께 연단에 섰습니다. 조직적으로 참여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당의 입장이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 여당과 대통령실은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권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손팻말이 가득한 집회 연단 위에 야의원 7명이 함께 섰습니다. 민주당에선 오선 중진 안민석 의원 등 6명이 나왔고 위장 탈당 논란에 민형배 의원도 참석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책임지고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공개 사과하라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를 중단하라는 주장도 꺼내들었습니다. 인간 사냥을 멈추어라! 반성하지도 않을 것이며 멈추지도 않을 것이면 이 자리에서 내려와라! 퇴진하라! 야당 의원들의 단체 참여에 여당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선전선동으로 사회적 혼란을 유도하는 국회의원은 더 이상 국민의 대표가 아닙니다. 그저 선동꾼입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대선 불복이라며 기승전 이재명 살리기라고 비판했고 권성동 의원은 죽음마저 정파적 이익으로 계산하는 죽음의 환전상이라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당 차원의 참여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자의적으로 선택해서 하는 정치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다 당에서 가타부타 사전에 통제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촛불에 담긴 국민의 뜻을 새기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 헌정 질서를 흔드는 주장에 동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TV조선 권은영입니다. 올해 마지막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한국은행 금융통합위원회 발표가 나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6연속 금리 인상은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인데 최근 환율이 안정세로 돌아서고 미국에서도 속도 조절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금리를 0.25%포인트만 올리는 베이비 스텝이 유력하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김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역사상 가장 빠른 금리 인상 행보에 나서며 우리나라 금리는 3.0%,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미국과 금리가 최대 1%포인트 벌어진 만큼 추가 금리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 관건은 금리 인상 폭입니다. 시장에선 금리를 0.25%포인트 올리는 베이비 스텝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가 꺾이는 모양새인데다 원달러 환율이 일주일 새 100원 넘게 떨어지며 1,300원대로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고금리로 인해 불어난 가계부채와 단기자금 시장 경색 현상이 풀리지 않는 것도 부담입니다. Prices and our exchange rate have somewhat stabilized, and the speed of U.S. interest rate hike is expected to be less rapid. 하지만 변수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기준금리를 최대 7% 수준까지 올려야 한다는 미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잇따르고 연준이 12월에 빅스텝에 나설 경우 한미 간 금리 차이가 최대 1.25%포인트까지 벌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환율이 추가적으로 또다시 상승세로 돌아설 위험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거고요. 외국인들의 자금 유출이 특정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빠져나갈 위험성을 증가시키는 건 사실이거든요. 오는 24일 한국은행이 긴축 가속 페달에서 발을 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TV조선 김자입니다.
최근 한 대기업이 소속 야구팀 우승 기념으로 연중 최대 규모의 할인 행사에 나서면서 해당 마트에 많은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고물가 시대에 생필품을 쟁여놓으려는 알뜰 소비족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주말 내내 몰린 인파에 품절 대란이 벌어져 고객들 불만도 컸습니다. 송무빈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서울 시내의 한 마트. 문을 연 지 1시간도 채 되지 않았지만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야구단 우승 기념으로 해당 마트가 파격 세일에 나서자 북새통을 이룬 겁니다. 우리 너무 한 바퀴 넘게 기다리는 아이를 데리고. 반값 삼겹살 코너 앞은 그야말로 인산인해. 앞으로 조금만 당기실게요. 물량도 금세 동인합니다. 이거 지금 다 없어요. 계산을 하는데도 수십 분이 걸리는 상황. 행사 마지막 날인 오늘 계산대앞 줄은 이렇게 가도 끝이 없이 이어졌습니다. 좀처럼 내릴 줄 모르는 장바구니 물가에 생필품 등을 쟁이려는 인파가 한꺼번에 몰린 겁니다. 하지만 앞서 이틀간 몰린 수요에 일부 매대가 텅텅 비면서 시민들의 불만도 잇따랐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좀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좀 부딪히고 이런 분,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서 그런지 좀 없다. 평소 주말보다 50% 넘게 몰린 인파에 마트 측은 근무 인력을 늘리기도 했습니다. 모든 매장의 안전 지침을 내리고 고객 입장수 조절 및 안전 요원 추가 배치 등의 안전 지침을 준수하면서 할인 행사에 참여한 인천의 한 지점은 역대급 인파에 안전을 이유로 2시간 동안 영업을 멈추기도 했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사흘 전부터 시중에 판매되는 흰 우유 가격이 일제히 올랐습니다. 이 여파로 우유가 들어가는 빵과 커피값도 줄줄이 오르는 이른바 밀크플레이션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유를 안 마실 수도 없고 고물가 시대의 소비자들의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오늘의 포커스는 유혜림 기자가 골목 경제까지 위협하는 밀크플레이션에 맞췄습니다. 흰우유 가격이 1리터에 3,000원에 가까워졌습니다. 1000ml에 2,700원대였던 서울우유는 2,890원이 됐고 남양우유와 매일우유도 9% 이상 뛰었습니다. 이달 초 낙농진흥회가 원유 기본가를 대폭 올리면서 우유 가격도 함께 오른 겁니다. 리터당 49원 인상된 기본 가격이 음용용 원유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가공우유 가격도 예외는 아닙니다. 빙그레는 바나나 맛 우유 가격을 1,500원에서 1,700원으로 200원 올리기로 했습니다. 달라진 가격표에 소비자들은 우유 대체제를 고민 중입니다. 저걸 사다가 막 계란찜에도 해서 먹고 막 그러는데 조금 이제 비싸니까 우유가 비싸니까 이제 계란찜에는 안 넣어서 그냥 해 먹지. 또 우유마저도 비싸지니까 앞으로 뭘 먹고 살아야 되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뭐 우유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음료를 좀 찾게 될 것 같아요. 문제는 우유값 인상이 우유가 들어가는 다른 식품 가격까지 끌어올린다는 점입니다. 우유에서 비롯된 물가 상승, 이른바 밀크플레이션입니다. 실제로 HY는 즉각 요구르트 등 발효유 가격을 100원씩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원부재료 및 물류, 인건비 등이 큰 폭으로 올라 생산 비용이 급격히 상승해 불가피하게 이번 인상 조치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치즈와 버터, 빵, 아이스크림 등 우유를 활용한 다른 가공식품까지 줄줄이 인상되면 외식 물가도 덩달아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 식재료 가격이 올라가면 덩달아서 이제 다른 가격이 다 오르죠. 또 외식 가격도 그동안 올랐는데 또 오를 그런 가능성도 있어서 이미 지난 1년 동안 밀가루와 두부 등 주요 먹거리 가격이 급등한 가운데 밀크플레이션 우려까지 겹치면서 올겨울 소비자들의 고물가 시름은 더욱 깊어질 전망입니다. 뉴스7 포커스였습니다. 네, 요즘 평년보다 10도가량 높은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죠. 단풍 명소에는 막바지 가을을 즐기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전정원 기자입니다. 따스한 가을 햇살을 즐기러 공원에 나온 시민들. 단풍을 배경 삼아 연신 카메라 버튼을 누르고 바람에 날리는 낙엽에 가을의 정취를 만끽합니다.
더 곧 있으면 추워진다고 해서 저희 애들도 이렇게 가을 한번 느껴봤으면 싶어서 같이. 낙엽이 내려앉은 석촌호수 둘레길에도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단풍도 이제 절정에 다다라서 너무 분위기도 좋고 가을이 이제 끝나가니까 많이 아쉽긴 하죠. 오늘 서울 낮 한때 최고 기온은 19도.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서울 시내 단풍 명소는 막바지 가을을 즐기려는 시민들로 북적였습니다. 절기상 첫눈이 내린다는 소설에 접어드는 다음 주도 전국의 낮 최고 기온이 20도까지 오르면서 따뜻한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북쪽에서 남하하는 대륙 고기압의 세력이 비교적 따뜻한 이동성 고기압으로 변질이 되면서 오늘부터 제주도를 시작으로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다가 모레에는 전국적으로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올해 대학 입시는 어려웠던 수학 성적이 성패를 가를 것으로 분석되면서 문과생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다쳤다가 3년 만에 열린 현장 입시 설명회에 이 대입 필승 전략을 짜기 위해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몰렸습니다. 윤수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서울의 한 입시학원. 코로나로 3년 만에 열린 현장 입시 설명회에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발걸음이 이어집니다. 건물 지하와 각 층별로 마련된 설명회장도 가득 찼습니다. 설명회는 온라인에서도 동시 생중계됐는데 현장 참석자만 3,500여 명에 달합니다. 되게 불안하고 아무래도 누군가 도와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왔는데 배포된 그걸 보고 저희가 결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해 수능은 수학과 영어는 작년만큼 어려웠던 반면 국어는 비교적 쉬웠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만점이라도 국어보단 수학에서 더 높은 표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때문에 이과생들의 인문계열 교차 지원이 더 많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수학의 영역이 컸던 시험인 걸로 확인되고 있으니 자연계열 학생들의 인문계열로의 교차 지원이 역시 전년 수준 이상으로 될 걸로. 대학별 수시 논술은 이번 주말 숭실대, 경희대 등을 시작으로 다음 주말 한국외대, 한양대 등에서 진행됩니다. 면접 전형은 어제 연세대를 시작으로 25일 서울대, 오는 주말 고려대 등 다음 달 4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 달 9일 수능 성적 통지 이후 정시 모집이 시작됩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코로나19 7차 유행이 본격화한 가운데 위중증 환자 증가세가 가파릅니다. 누적 사망자도 오늘 3만 명을 넘겼는데요. 문제는 동절기 추가 백신 접종률은 시행 한 달째 한 자릿수입니다. 접종률이 왜 이렇게 저조한 것인지 사회정책부 박재훈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박 기자, 먼저 7차 유행 상황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네, 오늘 신규 확진자는 46,011명으로 일요일 기준 지난달 9일부터 매주 증가 추세였지만 오늘은 조금 줄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산세가 꺾였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특히 위중증 환자는 451명으로 약 2달 만에 최다 수준이고 사망자도 41명 추가돼 누적 사망자는 3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정부가 변이에 맞설 개량 백신으로 추가 접종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참여율이 많이 낮은가 봐요. 네, 정부는 지난달 11일 이후 변이에 대응할 백신 3종을 더 들여와 접종을 진행하고 있는데 참여율은 저조한 상황입니다. 18일 기준 전체 인구 대비 접종률은 4.3%에 그치고 있고 중증화율이 높은 60대 이상에서도 12.4%입니다. 네. 고령층 8명 중 7명이 백신을 안 맞은 셈입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시대를 3년간 경험하면서 많은 분들의 생각도 바뀌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 그래도 고령층이나 취약시설 같은 경우에는 좀 접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동안 방역 당국은 취약시설에 찾아가는 접종 등 적극적인 정책을 펼쳤죠. 예. 하지만 지금은 요양병원 안에서도 접종을 강요하기는 어려운 분위기가 됐습니다. 접종해도 감염된다는 인식 때문인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4차까지 맞았으니까 이제 안 걸리겠지 그랬는데 집에서 또 내가 걸리다 보니까 우리 집사람도 걸리고 그래서 마음적으로 실망감도 좀 있기는 있었죠. 남이 시켜서 백신을 맞아야 돼야 된다, 안 맞아야 된다 하는 것은 통제이기보다는 구속이에요. 잊을만 하면 백신 접종 시기가 돌아오는 피로감이나
이상 반응에 대한 우려도 백신 기피를 더하는 원인으로 꼽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아야 한다는 것이 방역 당국의 당부인데요. 국민들을 좀 설득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3년 동안 7번째 유행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때마다 유행을 주도하는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고 있는데요. 흔히 변이는 전파력은 강하나 치명률은 약하다 생각하기 쉽지만 취약계층엔 맞지 않는 말입니다. 실제로 국내에서 첫 사망자 발생 후 누적 5천 명까지는 2년 가까이 걸렸지만 이후 1만 명까지는 석 달 미만, 2만 명까지는 다시 한 달밖에 걸리지 않았죠. 그만큼 변이 바이러스도 치명적이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 어떤 단일 감염병도 이렇게 매일 우리 국민 45명을 사망시키는 건 없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당국은 백신 효력이 4개월 뿐이라 해도 지금 맞아야 올겨울 고비를 넘길 수 있다고 설득하고 있는 겁니다. 네, 정부가 내일부터 접종자에게 문화체험 혜택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데 이게 과연 접종률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박 기자 잘 들었습니다. 기후변화로 피해를 받는 개발도상국이 선진국에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른바 손실과 피해 보상안인데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극적으로 타결됐습니다. 기금 운용이나 보상 방안이 확정되지 않아 앞으로 협의 과정이 녹록치는 않지만 역사적 합의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박상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6월 전 국토의 3분의 1이 잠긴 파키스탄 대홍수. 예년보다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1,700여 명이 숨지고 피해 규모만 40조 원에 달했는데 기후변화 영향이 컸습니다. And this all happened despite our very low carbon footprints. 1년 전에는 해수면 상승으로 위기에 처한 투발루 외무장관이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강조했습니다. We cannot wait for speeches when the sea is rising around us all the time. 앞으로는 기후변화로 피해를 받은 개발도상국이 국제사회로부터 보상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COP27에서 손실과 피해 보상안이 극적으로 타결됐습니다. 천문학적인 보상안이 예상되면서 일부 당사국이 반발했지만 유엔과 유럽연합 등의 노력으로 폐막을 넘겨 이어진 마라톤 협상 끝에 합의안이 도출된 겁니다. I now invite the COP to adopt the decision entitled Funding Arrangements for Responding to Loss and Damage. I hear no objections. It's so decided. 하지만 기금 운용과 보상 방식 등 구체적인 안이 확정되지 않은 데다 탄소 배출이 많은 중국 등의 참여 여부를 놓고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TV조선 박상준입니다. 중국에서 방역 당국이 20대 여성의 팔다리를 묶고 무릎까지 꿇게 하는 영상이 확산돼 논란입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얼마 전 이 지역에서는 봉쇄를 참다 못한 시민들이 무력 시위를 벌이기도 했는데요. 고강도 방역에도 중국 내 코로나 신규 감염자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황정민 기자입니다. 저항하는 한 여성의 양손이 묶이고 과격하게 제압됩니다. 마스크를 쓰고 있는 다른 여성도 팔과 다리가 묶인 채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20대 여성들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건 중국 방역 당국자들인데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는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 충돌한 겁니다. 무릎까지 꿇고 있는 영상이 온라인상에 퍼지면서 당국 조치가 너무 지나치다는 여론이 확산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하이주구 공안당국은 지난달 말부터 이들은 핵상검사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공식 입장문을 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25일부터 봉쇄 조치가 내려진 하이주구에선 검사 그만을 외치는 대규모 무력 시위가 벌어질 정도로 불만이 팽배합니다. 3년째 이어진 제로 코로나 방침에 민심은 악화하고 있지만 신규 감염자가 나흘 연속 2만 명을 넘어서면서 현지 방역 조치가 완화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네, 북한이 어제 화성 17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ICM 발사 영상을 공개했죠. 뮤직비디오처럼 편집한 이 영상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자신이 직접 지휘하는 ICBM 부대의 존재를 처음으로 언급했습니다.
북한은 오늘도 핵무기를 계속 강화하겠다고 경고했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채연 기자 리포트 전해드리고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달력이 11월 18일을 가리키자 웅장한 배경음과 함께 화성 17형 ICBM이 경납고에서 나와 수직으로 세워집니다. 미사일 근처에서 막바지 점검을 한 뒤 발사 버튼을 누르는 장병. 김정은 위원장을 얼싸안고 환호하는 장병 모두 전략군사나 ICBM 부대 일원들입니다. 전통적인 북한 군복이 아닌 사막용으로 불리는 밝은 색상 군복을 입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이들이 ICBM 전담 부대라는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 부대들과 모든 전술 핵 운용 부대들에서는 고도의 경각성을 가지고 훈련을 강화하여 북한은 총참모부사나 미사일 전담 부대인 전략군을 운영하고 있고 이 아래에 ICBM만 담당하는 부대들이 존재한다고 알려져 왔는데 실체가 확인된 건 처음입니다. 부대 공개는 ICBM 실전 배치 준비가 상당한 수준이라는 점을 대외적으로 강조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핵탄두를 실을 수 있게 됐잖아요. 핵이 실리는 건 김정은이 통제를 한다고 여기 핵무력 정책법에 써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김정은이 통제할 수 있는 부대가 전략사령부고요. 북한은 오늘도 후대들을 위해 핵무기를 계속 강화할 것이라며 핵 선제 타격은 미국의 독점물이 아니라고 위협했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이채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는 공수 바뀐 국정조사 왜입니다. 네, 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단독으로라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여야 대치가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수가 어떻게 바뀌었다는 거죠? 네, 지난해 대선 국면에 대장동 의혹이 불거졌을 때 국민의힘이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와의 관련성을 국정조사를 통해서 가리자 이렇게 주장했었는데요. 이때 문재인 대통령은 검경이 신속하게 수사해야 한다면서 필요성을 일축했었습니다. 준비 기간만 수주에서 수개월까지 예상되는 특검과 국정조사를 주장하며 오히려 진상규명을 지연시키려 하고 있습니다만 진실을 알고 싶고 규명돼야 된다고 생각이 든다면 그렇게 무리하게 국정조사를 요구할 것이 아니라 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여야 위치만 바뀌었지 국정조사에 대한 찬반 논리는 똑같네요. 그런 셈입니다. 이 국민의힘은 지난 정부 당시에 대북 원전 건설 의혹이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 중단 사건 등 이 수사가 진행 중이지 않은 사안을 포함해서 20여 개에 대해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었는데요.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아서 실제 조사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런 민주당이 지금은 국정조사를 단독으로 하겠다고 벼르고 있는 입장이고요. 그런데 국민의힘, 여당이 이 국정조사가 정쟁으로 흐를 것이다라고 단정하는 이유는 뭡니까? 네, 이번에 야당이 제출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면요. 이번 참사의 근본적인 배경이 대통령실 용산 이전과 당일 마약 범죄 단속이라고 명시를 했는데요. 이게 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배경을 단정한 게 정쟁을 위한 국정조사가 아니겠냐는 겁니다. 야권의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역시 대통령실 이전까지 넣은 것은 망신 주기용으로 국민 분열만 일으킬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국정조사가 별다른 성과가 없이 마무리된 경우가 많이 있죠. 그렇습니다. 이 수사와는 달리 국정조사에는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이른바 빈손 조사로 끝난 일이 많았는데요. 이 국정조사 요구서가 제출된 106건 가운데 실제 여야 협의로 조사가 이어진 건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서도 절반 이상이 결과 보고서를 내지 못하고 흐지부지 끝났습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 역시 증인 채택 문제를 두고 대립하다가 청문회 한 번 열지 못하고 끝났습니다. 네. 첫 번째 물음표 정해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 공수 바뀐 국정조사 왜의 느낌표는 공수보다 공감으로 정리했습니다. 지난주 여당 지지자의 77%는 국정조사 실시를 반대하고 야당 지지자의 85%는 찬성한다는 여론조사가 있었죠. 희생자 명단 공개에 이어서 국정조사 실시를 둘러싼 논란까지 이태원 참사의 본질을 벗어나면서 극명히 갈린 여론만 확인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만큼은 공격보다
공감에 집중하면서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에 집중해야 하지 않을까요? 네. 두 번째 물음표는 뭡니까? 네, 두 번째 물음표는 전부 내 탓이오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교수가 지난 금요일 열릴 재판이죠. 최후 진술을 했는데 그게 화제예요. 그러니까 모든 혐의가 자신의 탓이라고 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번 재판은 조국 전 장관과 함께 기소된 이 아들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의 결심 공판이었는데요. 이 정 전 교수는 휠체어를 타고 나와서 남편은 잘못이 없고 전부 자신의 탓이라고 했습니다. 얼토당토 않게 남편이 공범으로 기소됐다면서 남편에게 미안하다고 했죠. 또 가정경제를 대부분 본인이 이끌었다면서 이 미공개로 주식 투자를 했다는 혐의와 관련해서 남편은 알지 못했다 이렇게 말했고요. 또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서도 동양대 컴퓨터를 가져갈 때 남편은 없었고 개입한 적도 없다고 했습니다. 예. 그런데 아들 입시 비리 의혹과 관련해서 중요 혐의 중에 하나가 서울대 인턴 허위 스펙 쌓기 그리고 대학 문제를 부부가 대신 풀어줬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조 전 장관 부부가 아들에게 우리는 준비됐다면서 대리 시험에 대해서 대화하는 이 증거가 공개가 되기도 했었죠. 네. 이 부분은 증거가 명확하기 때문에 조 전 장관이 몰랐다고 주장하지는 못했는데요. 다만 정 전 교수는 자신이 화를 내면서까지 비협조적인 남편을 끌어들였다고 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도 이런 해명에 동의를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재판에 조 전 장관도 출석을 했었는데요. 네. 이 대리시험 의혹이나 인턴십에 대해서 별다른 해명은 없었고요. 진학 문제는 배우자의 소관이었다면서 몰랐던 일을 알았다고 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네. 부부가 재판에 함께 참석을 해서 부인은 내 탓이라고 그러고 남편은 몰랐다 그러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앞서 이 정 전 교수의 딸 입시 비리 관련 재판에서 이 조 전 장관과의 공모 관계가 대법원에서 일부 인정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법조계에서는 조 전 장관이 입시 비리 유죄를 피하기 어렵다 이런 전망이 많은데요. 이 때문에 부인인 정 전 교수가 적극적으로 남편은 자녀 교육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최근 정치권에서는 조 전 장관이 정치적 재기를 노린다는 얘기까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총선 출마 혹은 그 이후에 더 큰 정치적 노림수를 위해서 명예 회복이 선행돼야 할 텐데요. 현재로서는 재판에서 무죄를 받는 게 가장 급선무일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네, 그렇군요. 두 번째 물음표도 정해볼까요? 네, 두 번째 물음표 전부 내 탓이오의 느낌표는 몰랐어도 책임으로 정리했습니다. 네. 조 전 장관이 이전에 SNS에 올렸던 글인데요. 알았으면 공범이고 몰랐으면 무능이다. 이게 한 정치인이 측근의 비리 의혹에 대해서 본인은 몰랐다고 해명하니까 조 전 장관이 던졌던 일괄이었죠. 공범보다는 무능을 택해서 사법적 책임을 벗으려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국민 분노에 불을 지른 책임 조 전 장관이 직접 져야 할 겁니다. 이채림 기자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 TV조선과 K정책 플랫폼이 공동 주최하는 제10회 글로벌 리더스 포럼이 내일 개막합니다. 세계적인 경제 분야 석학들이 대거 참여해 경제 위기와 기후변화 등 글로벌 현안에 대해 머리를 맞댑니다. 이상미 기자입니다. 미국 오바마 행정부에서 재무부 차관보를 지낸 로버트 도너. 아태 지역 경제 분야의 최고 전문가인 그가 글로벌 리더스 포럼 참석을 위해 한국을 찾았습니다. This is the first time for me to come to the Global Leaders Forum. I'm going to be talking about changes in the global economy, particularly those that affect supply chains. 대전환 시대, 글로벌 난제를 풀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에서는 2018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윌리엄 노드하우스 예일대 석좌 교수와 제이슨 파먼 전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의장이 기조 연설자로 나섭니다. 글로벌 금융계의 석학 케네스 로고프 하버드대 석좌 교수와 로이터 선정 가장 영향력 있는 기후학자이자 IPCC 총괄 주저자인 K1 리아이 등 세계적 석학들도 참석해 세계 경제와 기술 패권, 기후변화와 인구 등 글로벌 현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일 예정입니다. 특히 둘째 날 열리는 모빌리티의 미래 세션엔 안소니 탄 그랩 대표를 비롯한 국내외 5대 모빌리티 기업 수장들이 총출동합니다.
And I'm looking forward very much to the conference. Such an important and interesting time with the Ukraine war underway, and of course we have big long-term problems like global warming. 제10회 글로벌 리더스 포럼은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립니다. TV조선 이상마입니다. 11월이 맞나 싶을 정도로 포근했던 주말이었습니다. 내일도 한낮에는 온화하겠는데요. 다만 일교차가 크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옷차림 잘 선택하셔야겠습니다. 아침에는 한 자릿수로 떨어지겠는데요.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8도, 대전은 5도에서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16도, 부산은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인천과 충남 지역은 오전에 먼지가 정체될 수 있겠는데요. 그래도 전국적으로는 공기질 무난하겠습니다. 화요일과 수요일 사이에는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기온이 약간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언제부턴가 민주당은 사과할 만한 일이 생겨도 머리를 숙이는 일이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의혹은 논외로 하더라도 오른팔 왼팔이라는 핵심 측근이자 당의 주요 당직자 2명이 부패 혐의로 구속이 돼도 오히려 총력 투쟁을 선언합니다. 당의 4선 중진 의원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의혹이 불거졌지만 야당 탄압이라고만 합니다. 당의 청년 정치인이라는 의원이 대통령 부인을 굳이 민망한 단어가 포함된 학술 용어를 동원해 비난을 해도 당 대변인이 법무장관에 대해 실체도 불분명한 새벽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뒤 근거를 대지 못해도 정치권에서 보통 하는 유감 표명조차 없습니다. 과거 민주당은 사과할 땐 사과하고 대여 투쟁도 하는 정당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지금 민주당은 제가 알던 민주당은 분명 아닌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